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37회 봄연구원 산학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김원수고요. 오늘은 최근 이제 국제보험, 글로벌 레귤레이션 슈퍼비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어, 보험과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해외 규제가 우리 국내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솔번시 2라든지 다양한 규제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바로 보험 산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적 보험 감독 이슈를 면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험 감독과 규제에 사실은 뭐 국내의 가장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실제 감독 기관에서도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하신 전 보험 감독원 이창욱 국장님, 지금 이창욱 박사님 모셔서 저희들이 한 30분 동안 발제를 듣고요. 이후에 우리 지정 토론이신 또 대단하신 세 분들의 우리 오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창욱 박사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김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저 이창욱입니다. 그 발표 주제는 최근 국제보험 감독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인데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국제금융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 특히 시스템 위기 부분에 대한 금융 감독의 어떤 또 다른 중요성 부분에서 그 어떤 규제로서 그 당시 논의하다가 보험 산업도 시스템 위기가 있느냐 부분에서 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한 2010년쯤 되는데요. 결론은 보험 산업도 다른 금융 산업, 특히 은행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다만 기타 어떤 그 실물 경제 영향은 좀 덜하지만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는 결론 하에 ICS라는 인슈런스 그 캐피탈 스탠다드라는 자본 규제, 우리 지금 K를 붙여서 킥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약 한 10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이후에 지금 제가 이제 지금부터 발표드릴 2010년, 2020년부터 지금 사이에 IAIS, 즉 국제보험감독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보험 감독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우리 국내 어떤 여러 가지 어떻게 감독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시사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발표 순서는요. 최근에 몇 년간 어떤 세계 보험 산업, 특히 주요 보험 산업의 어떤 그 주요 국가의 보험 산업에 대한 실적과 그 부분에서 어떤 특징들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주요 보험 시장의 주요 트렌드나 주요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본 주제 본론인 국제보험감독 주요 이슈 크게 한 5가지를 분류했는데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어떤 시사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그 지금 이 부분이 다 같이 연동이 되나요? 예. 첫 번째 세계 보험 산업 현황은 성장성, 수익성, 그다음에 그 건전성 측면에서 보겠는데 첫 번째 성장성 보면은 요 표를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가 한 2021년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 수입 보험료 구조드리는 수입 보험료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최근에 2021년도 전 세계적으로 합한 수치는 한 700조 정도 되겠죠, 이죠? 전체적인 트렌드는 지금 수입 보험료 보면은 계속 성장은 하고는 있지만은 그 또 실질 성장률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을 보면은 한 3% 내외, 3% 정도도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스위스리 연구소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세계 시장이 올해 금년에는 한 2% 내외 정도 실질 성장률을 갖다가 나타낼 것이다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을 보면요. 또 자료 또한 지금 최근 자료는 지금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생보 ROA나 ROE가 한 0.4%, 0.5.8%, 손보 같은 경우가 2.4%, 8.0%,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IAIS 소속 27개국 세계 보험료 한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생성보 평균이 ROA가 0.9%좀 됩니다. 최근에 우리 그 금감원에서 발표했던 우리 한국 국내 그 보험 산업도 보니까요. 한번 보면은 작년 한 해 ROA가 0.69%, ROE가 8.22% 이렇게 실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IAIS에서 보면은 올해 이후에 어떤 수익성의 어떤 증가 요인으로 본다면은 뭐니 해도 디지털 혁신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자율 부분이 인상이 점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한 수익성의 요인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서는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침체, 또 긴축 통화 정책, 신용위기와 코로나19 등이 수익성 악화 요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건전성. 이제 종합적으로 건전성 측면을 보면은 2021년까지는 어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년 2020년에 대비해서 지급 여력 비율이 대체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각 국가 감독 당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재확산 또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특히 지금 고금리 어떤 계속되다 보니까 채권 평가 및 매각손 이 부분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이 심히 우려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보험사들의 여러 가지 자산 구조라든지 자본 구조 또는 재무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악화 시에는 또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뭐 다 아시다시피 실리콘뱅크 밸리뱅크의 파산 부분이 또 자산이 대규모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국내 보험사 같은 경우도 전체 자산의 한 45%좀 지금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이라든지 또는 보험사의 어떤 ALM 자산 부채 부분의 관리 부분 또는 유동성 리스크 부분의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세계 보험 산업에 있어서는 수치상으로는 뭐 크게 어떤 지금 나쁜 부분은 아닌데요. 향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건전성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IAIS에서도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주요 보험 시장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성, 특히 수익성의 요인 중에서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뭐니 해도 지금 국내외적으로 지금 인슈텍 가속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보통 우리가 보험의 업의 전체의 어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품 개발에서부터 판매라든지 언더라이팅이라든지 또는 보상이라든지 또는 어떤 성과 평가라든지 모든 손익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IoT라든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어떤 IT 기술하고 보험이 결합된 어떤 인슈테크가 상품의 어떤 개발 부분이라든지 판매 방식이라든지 또는 보험회사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라든지 보상 체계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세부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상품 측면에서 본다면은 수요자 요구에 맞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 또 미니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도움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맞춤형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IT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적합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다음 페이지도 있겠습니다만,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또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유 서비스를 맞추어서 여러 가지 상품과 부가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원스톱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호응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판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한 어떤 언더라이팅, 결국은 위험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사고 예방하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회사의 어떤 손익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보상 시스템에 있어서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신속하고 안전하게 그 보상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AI가 상담 서비스를 일반인들 못지않게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부분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저희들보다 더 먼저 이렇게 상품 판매에서부터 여러 가지 실시간 견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챗 상담이라든지 또 위험 관리 측면에서 각 보험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급 보상 측면에서 간속 간편 청구라든지 또는 사고 시의 실시간 이미지 견적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고객 아까 말씀드린 챗봇을 통해서 어떤 적절하게 맞춤형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트릭스별 AI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시장의 동향을 보면은 디지털과 고령화, 특히 지금 저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생보산업, 보험산업 중에 생보산업이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 어떤 사고 예방 차원에서 특히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부수업물을 개발해야 되고, 더불어서 사후 부분에서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병이나 요양이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 디지털과 접목시켜서 각종 그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이 되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평안보험을 예를 들었는데요. 원 오프라인의 평안보험과 자회사인 평안굿닥터라는 플랫폼 시스템을 만든 것과 연계시켜서 온라인으로 건강 어드바이저라든지 또는 오프라인으로서 병원으로가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은 원스톱 또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가입자들의 어떤 건강 검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후 관리까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평안보험은 아니지만은 다른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 보험 상품과 건강검진과 원격 진료와 또는 의약약품의 배송 업무까지 다 원스톱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평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데이터 과학자라든지 AI 전문가를 갖다가 많은 수를 확보해서 또 특허까지 받고 이러한 각종 기술을 기술에 대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장의 동향으로서는 기후위기가 우리 보험산업과 제일 밀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접근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스위스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기상이변으로서 보상 손실액이 약 140조랍니다. 지난 10년간 보험업계 연평균 자연재해 손실액의 약 40조보다 한 3배나 4배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대형 어떤 손보사들은 중심으로 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손실을 줄여야 될지 또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상품이라든지 또는 투자에 대한 원칙과 투자의 여러 가지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연재해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해가지고 DRS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그쪽에서 9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위험 등급을 표시해가지고 그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고객들한테 재난 경보라든지 사전 재해에 대한 대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리안츠나 아비바나 도쿄해상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형 보험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손실액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체 내에 어떤 조직을 두고 또 상품도 기후와 관련된 상품들, 예를 들면 아비바 같은 경우는 최대 20% 할인하는 전기자동차 보험을 판매한다든지 또는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예측 기법을 갖다가 고도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투자할 때 각종 ESG 요소 통합에서 투자체 경영을 참여한다든지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스튜어드십 책임 행사한다든지 또는 도쿄해상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험 개발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대체적으로 크게 상품 측면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어떻게 지금 보험 그룹들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이버 보험 쪽입니다. 이게 미국의 연방보험국인데요. 그쪽에서는 지금 사이버 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미국 시장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우리 국세청에 대해서 국제 해킹 조직에서 내일쯤
금융이라든지 세무 정보 해킹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은 내일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지금 미국의 사이버 보험 어떤 수입 보험료가 약 한 2020년 기준입니다. 30억 달러인데 19년 25억 달러 대비해서 25% 상승했고요. 평균 손해액도 한 2배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보험료율이 이 같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25.5%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 시장 쪽에서 아까 말씀대로 디지털 혁신 부분, 두 번째 기후 위기 부분, 또 이에 대한 그 기후 리스크 관리, 세 번째 사이버 보험, 또 하나가 우리 뭐였죠? 그다음에 이제 건강 관련 보험 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들이 동향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오픈AI 그 챗 GPT 4.0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럼 해보니까 우선 시장 쪽의 동향으로서는 디지털 혁신, 디지털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위험 관리를 위해서 AI를 활용한 어떤 그런 부분의 강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 기후 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을 보험사들 하여금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아지면서 어떤 지속 가능한 보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되고 있다는 게 네 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국제 보험 감독 주요 이슈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혁신에서 산업의 어떤 성장이나 혁신을 지원한다는 그 기본 전제는 국제 기구들 이제 국제 보험 감독 기구들이 공통된 특징들이고요. 특히 이제 그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뭐 아이오파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시다시피 새로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출시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제도를 갖다가 이미 일찍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 연금감독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EU 전체의 어떤 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금융연금 데이터 트래킹 시스템 등 데이터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오픈 인슈런스 발전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종 지금 기술이랄까요? 분산 원장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AI라든지 뭐 오픈 API를 도입 추진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어떤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좀 별도로 어떤 샌드박스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특히 이제 IAIS에서 공통적으로 좀 각 감독 국가에 이제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디지털 혁신 지원을 하되 시장의 안정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보험 산업에서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혁신에 통한 산업의 영향을 다 분석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기 보험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을 하고 해줄 필요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AI라든지 머신러닝의 어떤 알고리즘을 통한 어떤 자동화 기술이라든지 또 내부 프로그램 판단이 잘못 그게 책정이 됐을 때는 엄청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위험이라든지 개인정보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좀 더 또 최근에 작년 발표한 IAS 보면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되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 모델 리스크나 데이터 품질이나 데이터 가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 오픈 데이터라, 오픈 인슈런스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법적 정의라든지 또 당국에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분산 원장 기술하고 블록체인 이런 관련된 어떤 산업 현황이라든지 감독 이슈도 점검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후 리스크 관리에 관해서는 아까 시장의 동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IAIS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후 리스크 부분이 산업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TCFD 금융안전위원회 의 산하인 TCFD라고 해가지고요. 각종 뭐 기후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각 국제기구에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TCFD의 어떤 권고안을 반영해서 보험에서 지금 그 IAS에서 지금 제정한 인슈런스 코어 프린시플 보험 핵심 원칙을 통해서 기후 리스크 감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각종 그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페이지 잠시 보면은 ICP의 각 조항들 중에서 예를 들면 지배 구조다. 그럼 기후 리스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이런 부분들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지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후 리스크를 잘 고려하는지를 갖다가 ICP에 통해서 점검을 하고 또한 이 지배 구조 감독 기능 수행 시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ICP 8에 보면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가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라든지 내부 통제 체계가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는지 점검하고 기후 리스크 관리 기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또는 계리 기능의 적정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산 운용은 또 자산 운용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 수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검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사위원 관리, 영업 행위, 공시, 특히 이런 조항을 통해서 기후 리스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감독 차원에서는 이제 이 ICP 통해서 감독을 좀 하도록 권고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공시 부분입니다. 공시도 마찬가지로 유엔 산하의 그 서스테이너블 인슈런스 포럼과 공동을 해가지고 그 TCFD의 보험 권역 그 필요성 검토 이 권고 공시 부분도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배 구조 아까 그 조항들 ICP 그 조항들을 맞추어서 이 그 이사회나 이런 데서 한 내용들을 공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리스크 관리 부분은 기후 관련 리스크의 식별 평가 관리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각 보험사로 하여금 이제 공시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이제 향후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기후 리스크 부분이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할 때 회사별 감독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비교 공시의 필요성이 계속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기후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기구들이 국가적 차원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공조 체계 마련해서 국제기구 리스크 관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또 감독 사례 공유와 공동 대응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제 감독 주요 이슈인데요. 세 번째인가요? 지금 타이틀이 사이버 보건력 지리언스라 해가지고 사이버 보건력 제고에 대한 노력입니다. 사이버 리스크가 IIS에서 주요 보험산업 리스크로서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복구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이버 보험 공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기후 리스크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나 보험 감독 당국에서만 끝에서는 안 되고 결국은 국가 차원의 어떤 사이버 재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버넌스를 만들고 여러 리스크 관리 대응 체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공간의 회복 탄력성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관련 프레임워크와 가이드라인 등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난번 WEF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사이버 공간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ICS 즉 재무 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 보험 감독 기구 IAIS에서 강조점이 전환이 선정되기 시작한 게 2020년부터는 지금 고용 보험이라든지 또는 기업 문화라든지 영업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제 전반적인 또 감독이라든지 더 체크해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고용 보험이 이제 있는 부분은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에 보다 더 접근해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보험 시장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한편의 어떤 포용보험, 일반 보험과 다른 포용보험의 개발이나 판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2018년도에 사실은 이제 초안이 나왔는데요. 그 IIS에서
인가할 때도 그런 쪽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이나 상품들에 대해서는 인가를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인가 요건이 안 맞다 하더라도 좀 완화해서라도 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상품 감독 측면에서는 본다면은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소비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떤 약관이라든지 상품 개발 측면이라든지 또는 그 혁신 상품에 대한 샌드박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모집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핵심 상품 설명서 이렇게 하듯이 이런 그 포용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종사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또 정확하게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관련 핵심 정보를 한 페이지 작성하는 표준 서식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그 소수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을 못 받는 그런 위험이 없도록 그 표준 질문서를 좀 만들어서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험 모집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판매자의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설명 의무 감독 방안 또는 관리 책임에 대한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에 부과하는 부분, 그다음 수수료 체계라든지 고객 관리 적정성 점검 이런 부분들이 좀 언급돼 있고,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는 청구 수료를 좀 간소화한다든지 또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IT를 활용한다든지 또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간이나 면책률이라든지 손해율을 분석해서 지급 적정성을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보험 영업 행위와 아까 말씀드린 기업 문화인데요. 이게 좀 그 중요한 어떤 감독 이슈로서 부각됐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IT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영업 행위 관련 이슈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근데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보험사의 건전성이나 보험 산업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업 행위 감독, 즉 지금 새로운 영업 행위 감독과 건전성 감독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총체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IIS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험사의 불건전한 업무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요소가 뭔지를 더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영업행위 평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핵심 감독 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보험사의 여러 가지 다양성, 공정, 포용, 보통 DEI라고 조금 표현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그 보험 인식이라든지 대응 현황을 조사해서 향후 또 이런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랍니다. 챗GPT가 바라보는 세계 보험 시장 주요 리스크로는 지금 금융 위기와 경제 불안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나 기상 관련 위험이 지금 크다. 전염병과 인간의 위험 요소가 있다. 사이버 보안 위험이 있다. 변화하는 기술 환경이 어떻게 보면 또 위험일 수 있다. 금리 변동이 지금 심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로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디지털 부분에 대한 감독자의 입장은 뭐냐, 스탠스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이라는 요소가 보험 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또 생보 산업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보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너가에서부터 상품 개발 측면이라든지 또는 자산 운용 측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떤 감독 규제 체계를 새롭게 한번 더 세밀히 살펴보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각종 리스크 요인들이 다음 페이지에 좀 나올 건데,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해서 보험 시장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보험사나 감독 당국이 책임 있는 여러 가지 건전성 관리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성에 부합하는 혁신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처럼 어떤 큰 이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면은 즉각 즉시에 개입해서 시장 안정화를 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대비해서 새로운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는 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대비책으로서 어떤 사이버 보안 활성화라든지 향후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또 AI에서 자동화될 경우에 여러 가지
콜 상담 직원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규모 실적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 지급 교육이라든지 훈련 제도 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합동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 인공지능 활성을 활용한 어떤 각종 시스템이 만약에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이 부분이 보험금 가소 지급이라든지 또는 편파 리스크 우리 그거 어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0시 한 거. 이런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지 또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고 또 뭡니까 AI 손해사정 시스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와 연관성상에서 소외겠죠. 인슈테크 소외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후 리스크 관련 부분은 지금 우리 산업이 한번 그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계와 같이 해서 기후 위기의 어떤 시나리오 분석과 또 보험 자산의 어떤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종목별 어떤 위험률 개발인지 전반적인 어떤 연구 분석이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상품 개발이겠죠. 기후 변화로서 피해가 발생할 대비해서 어떤 상품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투자 원칙을 회사별로는 뭐 큰 회사들은 다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특정한 시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것들이 조만간 돼야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포용 보험을 통한 보험 신뢰 확산 유도인데요. 결국은 어떤 신뢰 문제까지 즉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또 보험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할 때 이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독 규제 측면에 있어서는 결국 이 부분이 보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전통적인 기존의 어떤 보험과 구분해서 포용적 보험의 특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효율과 비용을 고려해서 국제 기준을 비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울러 그런 부분 일환으로 지급 여력이라든지 길이 제도 부분도 그런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영업회의 감독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이제 건전성 감독과 더불어서 이제 영업회의 감독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ICP 상에는 좀 규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IAIS에서 올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또 강조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에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의 설계 이행 감독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목표나 전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어떤 생존 가능성이나 소비자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 특히 여기서 좀 인상 깊은 거는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은 리미누레이션 보수 정책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단기 성과의 보상을 주는 부분은 자제를 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변동 보수가 상당한 경우에는 어떤 이연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도 많이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영업행위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와 그 판매자가 영업행위를 하면서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특히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과정에서는 고객의 이익과 수요를 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고객들한테 판매 시점 전후, 판매 시점에 정확하고 분명하고 오해가 야기되지 않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양질의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때는 공정하게 대우를 해야 되고 고객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보험사들이 전략과 리더십과 의사결정과 내부 통제와 영업 기조와 성과관리 제반 측면에서 공정한 고객 대우의 문화를 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도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비교 공시 부분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상 제가 시간이 좀 제약돼서 빨리 속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오픈 AI가 바라보는 보험사는 발전 방향에서요. 테크 이게 보험기술 인슈테크인데 테크 보험기술을 활용해서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서비스를 제고시켜야 된다는 부분이고 데이터 기반 보험 서비스, 지속 가능한 금융, 디지털 보험시장 진입, 국제협력 강화 이렇게 챗GPT가 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을 사실은 10분 정도 더 드릴 또 충분한데 이 워낙 이 셀프 디스플린이 강하시다 보니까 이 시간을 맞추시려고 굉장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보험 감독, 특히 국제 보험 감독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직접적인 관심이 우리가 좀 없다 보니까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통합적이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이슈를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은 세 분이신데요. 노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원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는 토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 토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로 국제적인 내용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보도 자료를 봤는데요. 일단 국내도 기후 리스크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기후 리스크 포럼이 2021년 5월에 구성이 돼서 한 28개소 대상으로 포럼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작을 했고 금융권에서도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이 추진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공동 작업반 회의가 작년 9월에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생손보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기후리스크 포럼, 21년에 포럼이 시작을 해서 제2의 심포지엄이 작년 11월에 개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사례가 신한은행, 하나금융 등이 기후리스크 관리 사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도 감독원이 기후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후리스크가 개념은 있는데 실제로 모형을 만들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협약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따라서 국내도 감독당국 주관으로 해서 기후리스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예전에 보면서 느낀 거는 과연 보험 쪽에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였거든요. 기후 리스크가 중요는 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용 리스크라든가 시장 운영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다른 금융기관 대비해서 보험 회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을 수 있지만 어떤 이상 기후로 인한 물적 피해 증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여름에 강남역의 침수 피해 같은 것들 가장 저희가 최근에 느낀 이상 기후라고 보입니다. 그날의 얘기들 들어보면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식이 끝났는데 집에 못 갔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실제로는 예상하는 보험을 소비자 보험을 가입했을 거고 그 예상 보험금 이상으로 이렇게 보험금 지급 많이 되면은 실제로 보험회사가 느낄 수 있는 기후 리스크일 테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게 과연 현재는 측정이 안 돼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드디어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새로운 지급 제도인 KIC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율 제도가 과거에 99년도 이후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간단한 그래서 2011년 RBC를 거쳐서 올해 드디어 KICS가 도입이 됐고요. 이 KICS에서 보면 보통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RBC에서 측정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색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등이 있고요. 시장 리스크는 자산 집중이 있는데 보시면은 그 대재 리스크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돼 있고, 그리고 대재에 전 잠깐 설명드릴게 해지 리스크를 측정을 합니다. 처음에 발표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유동성 리스크가 중요하다고 봤는데 저 해지 리스크 안에 대량 해지라든가 기존의 보험회사 해지율에 어떤 충격을 줘서 좀 더 큰 해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요구 자본 측정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 리스크도 측정하고 있고 저는 대재해를 통해서 기후 리스크가 측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그림 보시면 생명장기보험 쪽의 대재해는 전염병 위험, 이게 옛날에는 별로 전염병이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전염병 위험이 많은 걸 알고 있고 대형 사고 이런 것들이 다 대재 리스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손해보험으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지진, 홍수해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재해 쪽에서 자연재해라고 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대형 사고, 대형 보정 이런 것들을 대재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감독 당국 주관으로 KICS를 준비를 해서 이미 그 기후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재해 리스크에서 일정 부분 이미 측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기후 리스크랑 별도로 이게 빼서 측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내 보험회사 환경에 적합한 어떤 기후 리스크 측정 모형을 개발한다면은 앞에 ICP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든가 그리고 올스타 등에도 활용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이런 기후 리스크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하셔가지고 디지털이랑 포용적 보험 쪽을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액단기 보험회사가 보험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포용적 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소액단기 보험회사 일종 보험 산업의 벤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규모가 작죠. 자본금 20억 이상, 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액 5천만 원, 그리고 연간 총 수입 보험료 500억 이하로서 한도도 주어지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벤처기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 보험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 보험회사 이 소액단기 보험을 통해서 어떤 디지털화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시험을 하고 또 발전을 시킨다면은 또 보험 산업에 디지털 혁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일본을 보면은 소액단기 보험회사가 그 100개가 넘습니다. 20년에서 그 100개가 넘기 때문에 110개이기 때문에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고 그래서 또 수입 보험료나 보유계약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일본은 저게 좀 더 완화돼 있어요. 자본금이 1,000만 원이어서 1,000만 원이면 실제 우리나라 돈 한 1억 정도고요. 네, 그리고 등록제고 상품 개발 사전 신고고 지급여력 규제도 완화되어 있고 뭐 계약자 보호 저희는 보통은 보험회사면은 예금보험공사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증금 공탁으로서 그 보호 계약자 보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국내는 자본금 규제만 완화되었고 나머지 인적 물적 요건, 상품 심사, 지급여력 규제는 다 보험회사 기존의 종합보험회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300억에서 20억이지만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뭐 중법 감시, 선행계리사, 손해사등사, 뭐 전산 전문 인력이랑 적정한 전산 설비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이 2억밖에 없으나 IFRS 17도 해야 되고 KICS도 해야 되고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도 해야 되는 등 건전성 제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내용이 어떤 보험산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유도하도록 감독 및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포용적 보험에서 되게 유사한 말씀하셨는데 과도한 규제를 지양해서 지급연회 및 계리제도 등도 건전성 감독 제도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액단기 보험회사 설립 지원을 초기에 좀 제도를 완화한 다음에 좀 단계적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소비자 보호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없는데 소비자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간다면은 좀 보험 산업의 이런 소액단기 보험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과 포용적 보험을 동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은혜 박사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국내 현재 그죠 우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과정 그리고 소액 단기 보험에 대한 약간 정책적 제안 또는 코멘트 해주셨고요. 손해보험협회 우리 신종혁 상무님 그 보이스가 어떻게 좀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신종혁 상무님. 이게 1980, 90년대 유럽에 있는 특파원이나 이런 거 부를 때 방송국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불러요. 그냥 큰 소리로 안 불러도 되는데 저도 자꾸 큰 소리로 부르게 됩니다. 신종혁 상 네, 선볼배 신종혁입니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여전히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선볼배 신종혁입니다. 약간 뭔가 위성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생 장애가 있는 경우가 뭐
과거에 KBS도 많이 있었죠. 워싱턴 특파원도 부르지 못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금 쉴 동안에 우리 3월 초까지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처장을 하시면서 정말 동분서주 하셨는데 지금 다시 본업으로 돌아오신 이제 김은경 교수님의 우리 유중한 말씀 토론으로 이거 듣고요. 신종희 상무는 나중에 모시겠습니다. 김은경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창욱 교수님을 통해서 국제보험 감독 현황과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시사점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많은 것들을 다루어 주셔서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고 숙지할 것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조금 범위를 좁혀봤어요. 너무 넓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좀 할 수 있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지역을 유럽으로 조금 좁혀봤고요. 그 중에서도 ESG나 기후 변화 쪽하고 이제 덧붙여서 잠깐 이제 질문할 거리 정도로 제가 좁혀봤어요. ESG 경영 일환으로 또 기후 변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후 리스크가.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사 대체 투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을 주로 하다가 아까 앞서서 우리 노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은행과 보험사가 참여하는 그 기후 시나리오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서 첫 회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첫 번째 기후 변화 관련한 어떤 위기에 관련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이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유럽의 경우는 1월쯤, 2월쯤 그거 하면 연말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되게 단기간을 보지 않고 장기간을 보는 것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유럽 보험 감독청에서 했던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나온 거를 보면은 그 유럽에서의 보험 미래라는 컨퍼런스에서 그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가 2024년에는 좀 전체가 예외 없이 모든 보험사가 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어찌됐건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연금 기금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후 변화에 있어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하기는 하지만 이 기후 변화와 문제에 직면해서 가장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CO2 세금을 좀 물리는 건데 탄소세 물리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CO2 가격이라는 것이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도 이거 참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유럽 연합과 유엔 자체에서 이것에 대한 의제에 서로 공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그 유럽연합의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독일의 경우도 그 이상의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해서 보험사의 기후 위험에 대한 것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서 볼 것인가를 해 보니까 결국 다 따라오지는 못하고 한 43개, 44개의 보험사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았는데 결국은 모든 보험사가 솔벤시 2에 따른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할 때 대차 대조표에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해라.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독일의 그 라인란트라는 회사와 아이펠이라는 회사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홍수 재해 보험을 팔고 우박 보험을 팔았는데 독일에서는 우박 보험이 굉장히 흔히 팔리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팔았는데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대로 현재는 반영을 하는 과정이지만 반영해야 될 어떤 이슈들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유럽 감독청에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서 현재 감독 체계 하에서는 솔벤시 1에서 솔벤시 2로 전환하는 과정이니만큼 보험 회사들이 이 과도기적인 조치에 의존도를 좀 줄여라.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빨리 전향해라라고 하는 그 경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력 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봐야 되고 이 스트레스 테스트와 함께 연동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차 대조표에 그
거버넌스 규칙의 프레임 내에서 발견됐던 것들을 잘 거기다 표시하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보험사가 있을 때는 바로 현장 검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엄포성 그 의사표현도 한 바 있어서 상당히 유럽연합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연동시켜 갖고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창욱 박사님께서 기후 리스크 감독과 관련해서 ICP 16 거기에서 그 전사 위험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 대상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빨리 서둘러서 구체화하는 것이 기후 변화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ESG 경영이라고 하는 그쪽 그 방향에 맞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전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독일 금융감독청의 그 연례 보험감독회의 2020년, 22년 자료를 보니까 그들의 초점은 방향성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가능한 금융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지속가능한 위험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그들이 연례 보험감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의 그 궤에 잘 맞춰가는 독일의 경우는 이 방향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가볍게 덧붙일 거는 보험 감독과 관련해서 페이퍼리스, 아예 종이를 없애는 감독 방식으로 해서 모든 회사들에게 종이로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이 언명된 바 있어서 그런 것도 아주 사소하게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은 페이퍼 속에서 지내서 이 종이를 도대체 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적으로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대재해라는 부분, 아까 우리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대재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감독에 있어서의 확실한 우리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제가 2010년경 11년경에 이 대재해와 관련해서 캣본드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캣본드가 우리나라에는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결국 자연재해를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은 보험사나 공제사가 이렇게 떠나는 것도 되지만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대재 채권을 만든다든지 국가가 이제 재보험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형에 어울리는, 그때 당시는 그 채권이라고 보여졌지만 혹시 우리도 이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는 혹시 돼 있지 않았을까? 감독 차원이 아니고 이제 어떤 시장의 안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의문으로 한번 남겨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CS 이게 그 스위스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생겨났던 신종자본증권,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흥국생명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었는데 올해도 약 2조 정도가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킥스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지, 분명히 세계에서 문제가 됐으니 우리도 그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뭐 킥스에선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해서 약간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이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보험사하고 연동된 신종자본증권에 별로 투자자들이 매력을 못 갖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이창욱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예, 토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김윤경 교수님 컴백하시자마자 아주 치밀하게 특히 이제 유럽과 독일 사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이슈를 한번 제시해 주셨고요. 나중에 이창욱 박사님 토론할 때 답변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신종익 상무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불패 신종혁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처럼 사실은 이제 보험업계도
디지털 전환과 기후 리스크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 산업도 이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실행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고객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사도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가정정보 이용과 최근 개업법 개정을 통해서 전 산업 분야에 이르는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보험업계가 데이터를 안전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산업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물리적 리스크뿐 아니라 탄소 저감, 친환경 투자 확대 등 ESG 경영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ESG 경영과 관련해서는 ESG 평가에 관한 합리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한 투자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국내 ESG 평가와 관련해서는 평가 기관별로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당국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발제자이신 이창옥 박사님 말씀 듣기 전에 혹시 이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참석하신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광민 교수님 기후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이런 또 새로운 리스크 연구 많이 하시는데 혹시 코멘트 없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개인적으로 지금 감독 당국의 생각이나 그 추진 방향을 좀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이버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 여전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서 이 측면에서 크게 효력이 있는지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는데 시장에 이게 작동하고 있는 네.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그 시장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손해율도 굉장히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규제 방향이 결과적으로 시장을 또 정착시키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쪽은 뭐 저도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ESG 그 평가 결과가 실제로 보험사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팀 모델 기후를 우리가 이제 최초에 이제 자연 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본량 축적까지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디벨롭을 더 어드밴스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향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또 언급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따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좀 부탁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죄송하고요. 저는 들으면서 그런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아까 노은혜 박사님, 우리 이제 킥스에 대제의 전염병 그죠 관련된 이제 그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 다음 주에 벚꽃 펴야 되는데 벚꽃이 벌써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 기후 리스크 바로 겪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제를 하려고 하는 많은 기관, 뭐 저희 학교도 벚꽃 축제해서 KBS 열린음악회 4월 13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많은 자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온도 변화, 기후 리스크에 관련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킥스 그 할 때 메저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문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이 작년 말에
됐고요. 네. 그러니까 대재 리스크를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지만 기후리스크 자체에 대한 현재는 평가 모형이 없어서 측정을 하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만들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있지만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해서 아마 지금 결과를 거의 제출할 곧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조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예, 우리 혹시 마이크를 우리 또 연구원에서 ESG를 우리 굉장히 제일 많이 연구하시는 예, 말씀에 카메라가 저쪽으로. 예,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나 ESG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나왔으니까 이제 충분하게 얘기가 된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창호 교수님 맨 처음에 언급하셨던 보험회사의 시스템 리스크, 귀가 번쩍 뜨이고요.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난에 이제 FSP 통해 가지고 IIS로 이제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제 금융안정성위원회가 결국 이제 GSI 같은 경우하고 이게 디벨롭이 되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NTNI가 아니고 Non-Traditional Non-Insurance 그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은 이제 보험회사는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다가 2015년, 16년부터 약간 이게 베이스로 결국은 이제 이게 기관별 지정이 아니고 그래서 2016년에 마지막으로 GSI가 지정이 되고 2017년부터는 지정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보험회사라는 기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액티비티의 문제다. 이 보험회사의 사업 모형이 결국 은행과 유사하게 가면은 보험회사이건 뭐 아니건 간에 얘들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가질 개연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험이라는 것 자체에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액티비티 쪽으로 이제 당연히 은행 쪽 사업 모형을 가지면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리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이제 사이파이를 지정을 하다가 이제 IIS 쪽 논의하고 이제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뭐 맨라이프라든가 이제 G 파이낸셜이라든가 이런 데가들이 다 이제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뭐 소송전도 많이 진행이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보험의 시스템 리스크란 것이 결국은 이 보험의 이 사업 모형과 연관이 된 것이, 그러니까 보험 자체의 사업 모형과 연관이 된 것이 아니고 결국 이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보험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AIG가 아주 분명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 보험 때문에 한 게 아니니까 AIG FP의 어떤 CDS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니까 보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AIG가 파산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후로 마치 AIG라는 보험회사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걸로 뭐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2010년,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난 다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보험회사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II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FASB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2019년에 결국 이제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 핵심 원칙에 지금 컨프레임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ICS도 ICS도 결국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은 이 컨프레임이라고 해서 IIG 인터넷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 그룹이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어떤 국제적인 이제 위기 전염 이런 것 갖다가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IIG를 지정하고 얘들을 갖다가 어떻게 감독을 할까 논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 양 대륙 간의 이제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RBC하고 이런 두 개의 극명한 차이가 나는 보험 감독 체계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컨프레임 얘기가 나온 거고, 그 컨프레임하고 이제 GSI하고 같이 가다가 이제 GSI하고 컨프레임이 합쳐지면서 다시 결과적으로는 이제 2019년에
ICP로 컨프레임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보험회사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적인 측면은 결국은 이 사업 모형과 연관된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 셈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가장 이런 그 논의, 그러니까 그 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주목을 하는 점 중에 하나는 이 1988년에 바젤이 도입됐습니다. 그때도 사실 시작은 그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에 대한 감독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 바젤 스탠더드로 이 규모와 관계없이 국제성과 관계없이 모든 은행이 이제 그 이 감독 그 기준이 그 통용이 되는 그런 국제적인 그 감독 그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교수님 의견으로 이게 결국 컨프레임이 ICP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심각하거든요. IALG를 갖다가 그 감독하는 이 스탠더드, 그리고 지금 ICS라는 인슈런스 캐피탈 스탠더드, 이제 양 대륙을 갖다가 이제 포괄하는 그런 뭐 말도 좋아서 뭐 홀리스틱 어프로치 뭐 이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그 거기 들어갔는데, 이 결국은 그 나중에는 IALG뿐만이 아니라 이 보험회사 전체에 어떤 양 대륙을 포괄하는 그런 감독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만한 것인지, 저는 일단 그 점에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 쪽이 오래 계셨고 하니까는 어떤 그런 그 촉 같은 게 지금 남다르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연 바젤 스탠더드가 될 것이냐, 아예 그 컨프레임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한번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승준 박사님이 사실은 예금보험공사 관련된 우리 참 예금보험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제 전문가신데,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그거였어요, 그죠? 실제로 보험회사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상에는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오랜 감독 기간에 계셨는데 그 촉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듣기로 하고요. 우리 이창욱 박사님에게 마지막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원경 교수님을 포함해 가지고 질문 그 크게 보니까요. 기후 리스크에 관해서 지금 각 토론자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기후 리스크에 관한 부분 한번 한 묶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김 교수님 아까 그 KICS, 정확하게 그러면 KICS상의 신종자본증권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또는 KICS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랄까요? 그 운용이나 제도적인 어떤 운용할 때 그런 부분들. 세 번째는 지금 아까 가급 감독자의 촉으로서 국제기구에서 IIS에서 여러 가지, 특히 시스템 리스크 부분도 아까 언급도 하셨지만 그 전반적인 그 ICP에 반영된 내용이라든지 전체 컨프레임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쪽에서 어떤 원용 가능성이나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그 파산이 그 보험업계의 어떤 영향 그 부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럼 제일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실리콘밸리 뱅크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아시아 인슈런스 리뷰지에 보니까요, 미국에 있던 실리콘밸리 뱅크 붕괴가 보험 산업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보험 산업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가 투자하는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보험회사의 지금 채권 대부분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1금융권의 좀 뱅크런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LM이 자동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은, 향후 어떤 그 ALM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작년부터 지금 퇴직연금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단기 저축성 보험이 일괄 해지 시에 머니 무브 현상이 되는 어떤 그 유동성 관리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분을 많은 시사점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보험 쪽에는 어떤 부분에 있냐면요, 가령 이제 그런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위한 그 보험 쪽에서 판매된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또는 지금 보니까요 각종 그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됐더라면은 좀 손실이 좀 되지 않았을까, 손실이 좀 됐을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은행에 그쪽에 투자했던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했던 보험사들이 일부 또 손실 있지 않냐, 그렇게 좀 제한되게 영향은 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기후 리스크 관련해서는요,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IIS에서 최근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은 기후 리스크 관련해서 전체 보험업계에서 세계적 주요 보험사를 포함 보험업계가 투자 자산 중에서 35% 이상이 기후 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그 보험사들의 자본 비율이, 즉 지급 여력 비율이 8에서 49% 정도 하락을 하는 것으로 나온다. 다만 보험사별로 주요 보험 그룹들은 다 지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테스트 적용 후에도 어떤 규제 비율이 100% 이상으로 크게 높아서 건전성에는 큰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스크가 향후에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이나 그 이후 이 부분에서 미치는 어떤 도미노적인 어떤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 특히 보험 산업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 리스크라든지 전환 리스크, 물리적이라는 것은 상품을 통해서 판매해서 어떤 손실이라든지 나중에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해서 어떤 자산 운용 측면에서 어떤 그런 회사의 어떤 투자에서 어떤 리스크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일시에 어떤 부실화될 우려도 크지 않겠냐, 지금같이 이상 기후가 많이 된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캡본드 부분도 우리나라도 지금 제가 있을 때 2017, 18, 19년도도 금융위 금감원에서 업무 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캡본드도 국내에서도 이제 도입을 검토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이 위험 분산 차원 또는 보험산업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분산 차원에서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또 어떤 리스크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여러 가지 캡본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있겠죠, 뭐 각종 재보험 쪽에도 제도들 해서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구돼야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KICS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 제도가 결국은 어떤 저희들의 RBC 제도의 한계 때문에 어떤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가 부분에 대한 걸 반영을 제대로 평가가 부채 쪽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미래 부분에 있어서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킥스 부분이 이제 국제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저희들이 각종 위험 개수 부분들이 국제 기준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다양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어떤 부분에는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큰 대형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또 좀 불만도 많이 좀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본인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ALM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다 하고 있는데, 또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중소형사도 같이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향 분석을 통해서 경과 규정을 갖다가 장기간 동안 두고 한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거는 국제적으로 솔벤시 2가 이번 2013년부터 EU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16년간 할인율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 결국 건전성 기준이라는 것은 회사가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그에 맞춰라는 부분보다도 회사의 건전성을 갖다가 제고시키면서 어떤 시장의 안정을 또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이 기준이 같이 탄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제도를 이원화시켜서 가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신종자본증권 지난번 한국에서 어떤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에서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신호였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즉각적이고 바른 신속한 어떤 감독 당국에서 조치는 정말 바람직한 조치로서 그 이에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더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부분 보여지는데요. 이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서 자본으로서 가용 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1금융권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2금융권도 그런 부분을 가는 방향 맞습니다. 맞고, 다만 지금 이제 보험계 중에서 일부가 나중에 올해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조 이상이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지금 대형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좀 유동성 부분이나 다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고 아마 감독 당국도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우리 그 연구원님 말씀하신 시스템 위기 부분은요. 지금 맞습니다. 액티비티 중심으로 하자는 게 이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저는 조금 생각을 좀 한번 좀 해보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저도 토론에 참여했고 이게 우리가 뱅크런이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 위기로 많이 표현되지만은 보험 업권도 예전에 AIG 사태 때 국내 보험사들이 AIG 국내 지점 포함해서 외국계 보험사들이 해약 런이 완전히 크게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엄청난 금액이 리스크되다 보니 그에 대한 감독 당국에서 이 부분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의 한 일종이 아니냐. 그래서 해약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저희들이 동분서주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각 감독 당국에서 다 판단했을 때 어떤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연쇄적으로 기관 간에 연결되거나 보험사는 전반적으로 퍼지는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이 시스템 리스크로 본다면은 행위 부분도 맞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은행에서 말하는 그 부분도 일정도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 적용도 가능성이 있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ICP 내용들 원용하고 또 지금 국제적으로 시스템 위기 어떻게 보면 다 시스템 지금 위기 쪽입니다. 뭐냐 기후 리스크도 그렇고 지금 뭡니까 사이버 리스크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IAIS는 뭐냐면요 강제력은 없는 레코멘드입니다. 그런데 각 감독 당국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희들 같이 지금 이제 보험료 규모가 이제 세계 8위쯤 된다 하면 선진 국가의 중에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어느 정도 지금 각종 여론화해서 감독 규정화되는 부분들이 다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기업 문화나 영업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ICP의 각 조항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보험업 감독 규정 시행령 보험업법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될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 감독 동향 그런 부분들도 ICP의 어떤 반영이 뭐 주체적으로 또 더 되면은 그에 맞춰서 우리 국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규정할 건 규정하고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창욱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실제로 강의도 하시고 연구를 하시면서 세계 지금 현재 감독 경향 또는 동향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오늘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오늘 또 토론해 주신 분들이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질문들 해주셔서 저희들의 지식의 지평이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대재 또는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추가적인 돈을 더 쌓아라, 자본을 더 쌓아라 하는 이제 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더 효율적으로 경영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좀 상충되는 그런 면이 이제 분명히 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클루시브 또 인슈런스를 포용적 또 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좀 포워드 루킹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감독 차원에서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37차 우리 보험연구원 산학 세미나는 이제 국제 보험 감독 경향에서 다루어 봤는데요. 많은 이슈들이 다시 한번 더 다룰 수 있는 뭐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기회에 좋은 주제로 저희들이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